어, 2022년도 국가직, 지방직 대비 행정학 강의를 담당할 김일 선생입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그 행정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초심자가 많을 거예요. 그 형태를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고 본문 내용을 입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행정학 공략 방법이 나와 있는데 뭐 학문의 특징 그런 걸 좀 과감히 생략하고 여러분들 3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그 3페이지에 행정학 공부 요령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일반적인 포인트가 쭉 나왔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나온 게 최근의 행정의 패러다임을 유의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패러다임은 이제 특정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이나 견해를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정 시기에 있어서 특정 현상에 대하여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틀, 이걸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행정의 학문적 특징을 얘기할 때는 행정은 시사적인 내용 자체를 많이 참조해서 내용을 구성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 보시면은 2페이지를 잠깐 좀 펴보세요. 2페이지. 자, 2페이지의 그 상단의 3번에 행정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런 말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이슈가 되는 이론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 행정의 이론에다가 새롭게 구성을 시켜놓고 시험 출제 형태로서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그래서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거기 탈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제4차 산업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제 형태로 등장하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지방직 문제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게 출제해서 나왔었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 같은 경우에도 지방직 문제하고 국가직 문제에서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최근 행정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 이런 것들도 문항의 형태로 등장한다 하는 것을 위해서 가져가시고, 자, 두 번째, 행정학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행정은 암기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학을 얘기할 때는 학문을 얘기하는데 그 학문 자체는 항상 전제가 되는 게 현상에 대한 논리적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암기보다는 전체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쪽으로 맨 처음에 공부를 접근을 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암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객관식 시험이라든가 논술식 시험은 기본적인 암기 자체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암기 자체가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체 가운데 약 30%에서 40% 정도는 암기할 용이지만 그 바탕이 되는 것들은 바로 뭐냐?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흐름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고시학원의 학습 과정을 이용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고시학원은 이제 국가고시, 특히 이제 구급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있다 그러면 이 구급에 관한 노하우 자체를 오랜 수십 년간을 거쳐서 노하우 자체를 만들어서 학원의 커리큘럼으로 배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인천행정고시학원 같은 경우에도 역사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역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30년 가까운 역사에 근거한 노하우가 축적이 됐고 그 노하우를 바로 지금 얘기한 학습 과정의 형태에다가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이론반도 있고 심화반도 있고 또 문제풀이도 있고 그러니까 특강도 있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공부하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게 최근에 각종 고시의 출제 경향과 출제 빈도를 잘 분석해야 한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특히 이제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문항 가운데 약 15문항 자체가 기출문제 자체를 바탕으로 한 변형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국가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어떤 분들은 공부할 때 학문의 범위가 너무 넓다 얘기하지만 상당히 넓은 행정학이라 할지라도 문제 자체는 범위가 간추려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문제로 출제하다 보니까 항상 그 문제가 유사문제 형태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문제 분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얘기할 때는 종단적 분석이 있고, 또 하나 그 횡단적 분석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종단적 분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시간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공간적인 차원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9급의 행정학이 시험 과목으로 선택된 것은 1996년이에요. 그럼 1996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문제를 이렇게 쭉 분석하는 거. 이게 시간적인 차원의 분석. 이걸 이제 종단적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분석 자체가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행정학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시사적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이슈가 된 것은 현재 이슈로 볼 수는 없잖아. 그럼 문제의 형태는 최근의 이슈와 관련된 문제의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또 행정학 학문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짧다 보니까 이론이 계속해서 가미가 되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출제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과거의 어떤 이론에 근거한 문제보다는 최근에 참신한 이론 자체를 문제의 형태로 반영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할 때는 이러한 분석보다는 최근에 뭐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예증을 들은 거예요. 뭐 최근 5개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자, 행정학이 객관식 시험 과목으로 선택되는 때는 각종 시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직 9급이 있고 지방직 9급이 있어요. 국가직 7급이 있고 지방직 7급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군무원 7급이 있고 일반 행정, 군무원 9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8급이 있고 7급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 간부에 해당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국가고시 자격증을 대표하는 행정사라는 게 있어요. 행정사에도 행정학 문제 형태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제가 간략히 얘기만 해도 8개 형태에 해당되는데, 경찰 간부라든가 국회 사무처 문제는 20문제가 아니라 25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전체를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그러면 2, 8에 16에다가 170문제에서 180문제가 한 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분석할 때 요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 분석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거 외에도 각종 여러분들 공사, 공단, 아마 공기업 들어봤을 거예요. 공기업도 행정학이 전공 과목으로 선택이 돼서 또 출제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분석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200문제 한 해. 그럼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를 얘기할 때는 2 곱하기 5 하면은 전체 1000문제 정도의 막대한 양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었어. 있죠? 최근에 우리가 초예측성에 근거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정형적, 비정형적인 모든 자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대한 자료 자체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문제 현상을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기출문제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물론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도 기출문제에 관련된 문제 프리반이 별도로 존재할 겁니다. 뭐 그 시간에도 문제를 얘기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기출문제와 관련된 교재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객관적 이론이나 사실 등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말은 행정학 제 분야에서 표현되는 용어와 학자들이 이론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자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있죠. 뭐 합리적이다, 합리성이란 용어하고 행정에 쓰고 있는 합리성의 의미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학문에서 쓰고 있는 용어하고 일상적인 용어하고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인 용어로서 행정학의 용어 자체를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합리성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좀 구분해서 이걸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이성의 일치를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합리성이란 말을 쓰지만 행정학에서 합리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관용어가 뭐가 분야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요. 뭐 기술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해가지고 앞에의 관용어에 의하여 합리성의 의미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6번에 논리적 위학이나 주관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생각을 앞서서 하는 것, 너무 지나치게 사고를 많이 해서 논리적인 비약을 하는 것들, 이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적정한 사고에서 여러분들 그 문맥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 연습을 좀 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연습은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무 깊게 해가지고 사고 자체를 비약해서 전혀 다른 형태로 등장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왜? 주관이 개입될 기능성이 커야 안 커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편파적인 주관을 배제하고 보다 좀 객관적 보편적 시각 갖고 문장을 읽고 문맥을 이해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7번에 상대적 탄력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행정학은 여러분들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뭐 주관적 성격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과학과 여러분들 사회과학은 틀리죠. 자연과학은 여러분들 필연의 법칙이 지배하지만 사회과학은 예외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왜 그럴까?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주관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 주관적 결여가 있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 자체는 뭐 예를 들어 실적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실적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시험 봐서 공무원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 자체를 임용하는 제도가 실적주의인데 실적주의가 과연 정치적 중립을 이롭게 하는가,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하는가 논란도 있고, 또 실적주의하고 공무원 노조가 있어요. 노동조합하고 실적주의의 관계를 바라볼 때 노동조합은 실적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아니다. 실적주의 확립을 제외한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양 입장 자체가 달라지는데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두 개를 다 이해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내는 사람은 주관의 관점에 따라서 실적주의가 공무원 노조가 실적주의에 기여한다고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야. 실적주의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실적주의 확립을 저해해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까 양 견해를 다 가져가서 현장 가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의도를 갖고 어떤 의도 갖고 문제를 내는지를 파악해서 답을 체킹하면은 실수를 그만큼 국사할 수 있어요. 그럼 8번에 최근에 개편된 제도, 조직, 법률의 내용 자체를 주목을 해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말기 2020년도 말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월 14일부터 효력 발의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러한 개정된 법률 자체는 여러분 행정학에서는 바로바로 문제로 발행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문제에 반영되겠지만 행정법은 보통 개정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문제에 반영되는 걸 알고 있는데 행정학은 개정되자마자 바로 문제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1년도 국가직 지방직 문제에서도 개정된 내용 자체가 바로 또 문제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2022년도에 개정된 법률 내용 자체는 100%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020년도 시험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정됐는지 그 내용 자체를 좀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행정학 교재는 지금 민영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는 벤의 행정학 책 갖고 제가 수업을 진행할 텐데 요게 이제 이 개정된 내용 자체는 이제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법률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험 출제에 반영되는 것이 바로 행정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올해에도 법률이 계속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책 출간, 그러니까 2022년도 대비 교재 출간을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12월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처음에 듣는 분들은
개정된 법률과 내용 자체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서 첨부해가지고 공인모 자리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강의 듣는 분들은 다 수업 시간에 잘 날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개정된 내용 자체는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아니면 여러분들 공인모 사이트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8가지 형태에 해당되는 공무원 행정학 공부 요령 자체를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행정학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체계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에 그 행정학의 과정 7단계란 말이 나오죠. 그 7단계 자체의 근거에 전체 어떤 구성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행정 자체는 뭐 다양한 형태로 개념을 정의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행정이야. 정부가 행하는 활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부가 행하는 활동, 그걸 행정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영어로 얘기할 때는 어드미니, 스트레이션 이런 말을 쓰는데, 요거를 번역할 때는 행정이라고도 하고 관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표현을 행정을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앞에다가 하나도 단어를 붙여서 public, administration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요거를 번역할 때는 공공이죠. 근데 요놈하고 비슷한 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번역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비즈니스. 사업이라 그러죠? 사업. 자, 요걸 사업 관리. 각종 사업 관리,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단어 자체가 빠지면은 이걸 번역할 때는 관리다, 행정이다,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갖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과 경영의 개념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퍼블릭 자를 붙이고 이걸 붙여요. 여러분들 MBA란 말 많이 쓸 거예요. 그 MBA가 바로 뭐냐면은 경영학 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학 석사는 앞에다가 마스터 집어넣고 MPA, 행정학 석사할 때 MPA라고 얘기하죠. 미국 사람 MBA 공부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MBA가 별거 아니라 경영학과 관련된 마스터. 마스터는 우리가 숙련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의미의 형태가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유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학하고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내용이 왜 같은 학문이 아닙니까? 초심자들은 되게 전혀 아니에요. 행정학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기업의 경영처럼 정부 활동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럼 제가 정부 활동을 이제 행정이라고 그랬고, 그럼 얘는 활동을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과정이 거기 7단계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목차까지도 함께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온 게 목표 설정이 나왔고, 두 번째 정책 결정, 세 번째 기획이 나왔고, 그다음에 네 번째 조직화가 나왔죠. 그 다음 나온 게 동작화가 나왔고, 그리고 평가가 나와 있을 테고, 그리고 피드백, 시정조치. 이 시정조치를 환류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프린트에서는 시정조치, 피드백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맨 앞에 이제 목표 설정은 위정자가 국정을 정확했다. 그러면 국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걸 이제 국정 지표를 설정한다 그러는데, 깨끗한 정부를 구현한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이게 지금 얘기한 목표 설정을 얘기해요. 이 정책 결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대안 선택을 정책 결정이라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깨끗한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서 부패 방지법 자체를 제정했다. 그걸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한 대안 선택을 정책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기획은 목표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 과정을 기획이라고 그러는데, 행정학에서는 이러한 목표에서부터 기획까지를 묶어서 이걸 우리는 정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책론.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책학 1, 2에서 2학기 정도. 어떤 대학은 뭐 정책 의제 설정론이다, 정책 결정론이다, 정책 분석론이다 하는 교과를 만들어서 한 2학기 정도에 걸쳐서 행정학과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직화 자체는 기획에 근거하여 조직을 만들고 조직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걸 보통 말 그대로 행정 조직론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임용하고 능력도 개발하고 사기도 ang양시키는 것. 그래서 사람을 다룬다 하여 인사행정론이란 말을 씁니다. 자, 동작화는 현실로 실행하는 것을 동작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현실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정부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다? 머니, 돈, 그걸 버젯, 예산이라고 그러죠. 그 예산을 연구하는 분야, 이걸 보통 우리는 재무행정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평가 시정 조치를 묶어서 이름을 우리는 통제와 환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정책론 많다 얘기했죠. 행정조직론이라는 교육 과목도 있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행정통제론 아니면 행정환류론에서 한 학기 정도에 걸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행정학은 자, 9급의 시험 과목에 국어가 들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한국사가 있고 행정법이 있고 행정학이 있어요. 그럼 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행정학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 국어 학이라고 하고 국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는 영어라고 그러고 한국사, 사학이 아니라 한국사로 배울 테고 행정법을 배우죠. 법학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을 배우고 있어요. 자, 학은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학. 학은 사이언스라고 이러죠. 이 사이언스를 번역할 때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학문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걸 번역할 때 또 뭐라고 번역하냐? 과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과학. 학문, 과학. 그죠? 그럼 특정 현상이 하나의 학문,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꼭 전제가 되는 게 그 현상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각과 논리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런 시각과 논리를 아까 뭐라 했어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프로치란 말을 써요, 여러분들. 어프로치. 이렇게. 어프로치. 이걸 먼저 번역할 때는 뭐라 그래요? 접근 방법이라고 번역을 해야 해.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패러다임과 접근 방법 자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별도의 또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기초이론이에요. 그리고 별도로 하나 추가한 게 지방행정론을 별도의 편으로 추가시켜 놓고 있는데 과거 이 지방행정론은 과거에는 이 조직론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구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구성으로 있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방행정론을 별개로 뽑아서 목차를 구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여러분들 지방자치의 실시는 1991년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돼가지고 대학 같은 경우에 지방행정학과, 지방자치학과, 자치행정학과 이런 명칭이 있어요. 학과가 있을 정도로 학문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별도의 편으로 뽑아서 전체 구성을 7개의 편으로 구성을 시켜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그 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하단에 행정학 7분야에서 출제 여러분 행정학 기초이론, 그 밑에 정책론, 그다음에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행정통제와 관료, 지방행정론에서 7개의 편으로 구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책마다 구성의 형태는 약간 상이하지만은 여기에 보편적 교재 편제의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할 텐데 행사 기초이론은 국가직 기준으로 전체 문항 가운데 약 4문항 내외 정도. 2021년도에 행정학 기초 이론 문제는 3문항이 나왔고 정책론도 3문항에서 4문항 정도. 이것도 문항 형태가 3문항 나왔고 조직론도 3문항이나 4문항 정도 나오는데 2021년도는 예외적으로 조직이론 자체가 5문제가 나왔어요. 5문제. 많이 나왔죠. 인사행정론 문제 3문항에서 2문항. 재무행정 2문항, 3문항. 행정통제관료 2문항, 3문항. 지방행정론은 1문항 정도 해서 2문항 정도. 근데 지방행정론은
국가직은 1문항이랑 2문항 나오지만은 지방직 문제에서는 문제가 양상이 커져요. 그래서 3문항이나 4문항 정도가 문제 나오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또 올해죠. 올해 지방직 문제에서 지방행정부는 문제 형태가 5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씩은 여러분들 좀 다르는데 일반적인 문제의 출제는 그 선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여러분들 그 이론 파트 분야의 주요 출제 빈출이 되고 있는 테마를 쭉 적어놨는데 이건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용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 내용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의 이제 세 번째 진행 방식을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출제 빈출 형태를 A급, B급, C급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그 A급은 출제 빈출 형태가 60에서부터 80% 정도. B급은 40에서 60, C급은 20에서 40 정도의 출제 빈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교재에다가 체킹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어디를 좀 보는 게 나을까? 49페이지. 자, 49페이지를 배우자 행정가치에서 행정이념 출제 포인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6번까지 내용이 쭉 나와 있고 3번에 민주성 확보 방안 별표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4번에 형평성의 유형학설 별표 2개. 그리고 5번에 롤스의 정의론, 6번에 가외성의 효용은 별표 3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출제 빈출 A급이고 그리고 2개가 출제 빈출 B급이고 그리고 하나가 출제 빈출 C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시간 자체가 좀 촉박할 경우에는 별표에 관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하더라도 20문제 가운데 18문항 정도 고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범위가 넓어서 어떡하나 고민하는데 현재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험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출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잘 분석하면은 범위를 좁혀서 공부할 수가 있고 고득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강연의 선생은 이제 이름 이제 기밀이고 고시학원 강의는 제가 이제 91년도에 노량진에 있는 애치 학원에서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 학원에 10년 정도 강의했고 그때 강의를 같이 시작한 양반이 현재 여기서 강의하고 영어 선생이에요. 그리고 국어 선생 이런 선생하고 같이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10년 정도 강의했다가 노량진에 남배행정 N고시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한 8년 강의했었고 그리고 노량진에 기타 뭐 W 학원도 있었고 그리고 하여간에 노량진에서 한 28년 넘게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갖고 학교 대학 강의도 91년도부터 강의를 쭉 해오다가 그 경기도 지방에 있는 무슨 대학에서 전임 교수 활동을 한 5년 하다가 학교를 제가 그만뒀고 다음에 지금 D대학 여기 이제 수도권에 D 대학에서 정책과학 연구소에서 연구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가끔 여러분들 요 공무원 관련 문제에 관한 것도 가끔 제가 감수를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수를 받은 내용들 다 얘기하자면 큰일 나니까 얘기는 못 하겠고 대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출제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줄 겁니다. 출제하는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런 점이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열심히 듣고 열심히 강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합격에 일치하는 행정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뭐 강의는 어디나 마찬가지 강의 자체를 토대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해결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나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박자가 잘 맞으면은 짧은 시일 내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내년도까지는 인력을 많이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제 현 문재인 정부 자체는 진보 정권이고 진보 정권은 이제 큰 정부 형태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굉장히 많이 확충하고 있고 올해도
마지막으로 내년도까지가 임기 기간이 설정돼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도까지도 인력 자체는 많이 모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뭐 팬데믹 현상 자체와 관련돼서 경기도 불황이고 또 청년 실업 자체 실업이 저조하다 보니까 색깔이 다른 정권이 등장하든 현 정권을 그대로 이어받든 간에 청년 인력 해소를 위한 정부의 모범적 고용지 역할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인원수를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았고.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민주당과 관련된 현 정권이 계속 바턴을 이어갈지 아니면은 반대되는 데 쪽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공무원 인력 모집 자체는 계속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인원수 자체가 이제 많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좋은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 지원율을 보시면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상당히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 되기가 쉬운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번 시간은 행정학 전체의 흐름, 공부 방법론을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시간부터 행정학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을 입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본문 내용을 입문을 하겠습니다.